안녕하세요, 운영여고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2학기 2회고사 대비해서 모범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문장의 성분 부분인데요. 문장 성분은 교과서 102쪽부터 106쪽까지의 부분을 선생님이 PPT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성분을 보면 학습문편 넘어갈게요. 목차 넘어가고요. 맨 처음 문장의 성분 부분은 교과서 102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성분은 103쪽이네요. 103쪽. 102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지금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과서에 구, 그 다음에 어절, 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102쪽은 꼭 참고해서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특히 구와 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 그리고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다른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102쪽을 참고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3쪽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볼게요. 문장 성분은 지금 나와 있다시피 주성분과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속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 마지막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서술어부터 보면은, 서술어는 문장의 주체를 서술해주는 성분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어찌한다, 또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한다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어떠하다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 무엇이다는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경우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건데, 특히 이제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경우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과자이다 와 같은 경우에 이 과자, 체언인 과자에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붙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인데,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은 사실 교과서에 104쪽에 2번, 104쪽에 2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04쪽에 2번에 잘 나와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서술어들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라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꽃이라는 이 주어 하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다. 그다음 먹다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이라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다라는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하나, 두 개, 세 개의 문장 성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어는 뭐냐? 주어라는 거는 서술어, 아까의 그 먹다 혹은 또 뭐가 있었죠? 주다, 예쁘다 이런 서술어들의 주체를 바로 주어라고 하는데, 먹는 것의 주체, 내가 먹겠죠. 주다, 내가 주겠죠. 예쁘다, 내가 예쁘겠죠. 거기에 누가가 바로 이 주체인 주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주격조사인 이가, 또 깨서, 에서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주격조사가 체언에 붙어서 주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나 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주격조사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깨서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격조사라는 거, 그리고 에서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주격조사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아래에 나와 있는데, 아산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개최하다라는 거는 서술어겠죠.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이라는 거는 마라톤 대회라는 구에 르이 붙어 있어서 목적어를 형성한 경우겠죠. 그럼 이 아산시에서가 문제인데, 이 아산시에서의 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사격 조사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주격 조사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산시에서의 에서는 주격 조사인데 얘가 왜 주격 조사로 쓰이냐? 아산시라는
단체 명사의 뒤에서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다는 거죠.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무슨 골프 클럽, 뭐 아니면 스포츠 클럽 등등등의 단체에 에서가 붙는 거죠. 우리 동아리에서 이번에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하면은 동아리에서는 그 판매 행사를 개최한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보조사 은이나 는이 붙어서 주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 은이나 는이 붙어서 주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인 은이나 는을 주어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주격조사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어 자리뿐만이 아니라 목적어나 아니면 부사어나 뭐 이런 자리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서 마라톤 대회는 개최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이 문장의 성분은 뭐냐? 목적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는은 목적격 조사인 르를 대신해서 사용된 보조사인 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은이나 는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 취급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목적어. 세 번째는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대상을 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라면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 내가 먹었어요. 주어인 내가 서술어인 먹었어요. 서술어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먹은 대상이 뭐냐? 라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대상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르이 쓰여서 목적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격 조사 르이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아까랑 똑같은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이 목적격 조사의 목적어로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주성분은 보어입니다. 보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인 되다나 아니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조건이죠. 되다나 아니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복격 조사인 이나 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세 번째, 주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는 아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굳이 주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격조사도 똑같이 복격조사와 같은 형태인 이 가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나 아니면 여기는 그는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라는 주어가 쓰였을 경우에 여기에 물이나 그가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아니라는 거죠. 보어가 아니라 그렇죠. 주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얼음이나 아니면은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나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가 쓰였고요. 복격조사 이가 쓰였고 그 다음에 서술어로 되다나 아니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보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보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어를 나중에 이중주어문, 그리고 이중주어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나왔을 때 보어의 개념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에 따라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보어가 있는 문장, 보어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주의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 다음 부속성분입니다.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성분들을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부속성분은 기본적으로 부속성분의 성격이 뭐냐면 부속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을 풍부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속 성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 부속 성분들의 부속 성분의 종류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형사랑 비슷하죠. 그리고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와 비슷한데 관형사와 부사는 품사고요.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의 성분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품사,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의 성분. 이런 것도 꼭 구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문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관형사 또는 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 부사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이에요. 뒤에 나타나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인데 그러면 이러한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관형사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 옷을 입어서 기분이 좋다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 뒤에 있는 이 옷을 꾸며주는 말은 앞에 있는 관형사인 새이죠. 새이면서 얘는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장 성분이냐? 뒤에 오는 옷을 꾸며주는 관형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두 번째 거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인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읽기긴 읽기인데 어머니의 읽기예요. 이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읽기를 꾸며주는 어머니의라는 관형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관형사형 어미인 은, 는, 을, 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단순하게 관형사형 어미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표현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은, 먹는, 먹을, 먹던 다 필기를 해놨을 테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속성 성분 두 번째로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해요.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부사어나 부사나 아니면 관형사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사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높다의 참, 매우 높이의 매우, 아주 새의 아주, 그 다음에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의 과연 같은 경우가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참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얘인 거죠. 두 번째 매우 높이는 높다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주 새라고만 써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뭐 들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아주 새 신발이라는 구가 있을 경우에 새는 신발을 꾸며주고 아주는 새를 꾸며준다. 즉 이 새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이 관형사를 꾸며주는 아주새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관형사를 꾸며주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라는 문장 전체를 과연히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장을 수식하는 성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와 다르게 뭐 용언, 그 다음에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을 수식하는 그런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부사어는 문장과 문장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 부사어도 있는데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러나 같은 경우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및 같은 경우가 바로 접속 부사어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선생님이 또다시 예를 정리를 해놨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미안합니다.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이런 하늘 높이 날아간다의 높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체언의 부사격조사 에에서 에게 로 으로서 와 과 이런 부사격조사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예들을 여기에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몽룡과 성춘향이 결혼하였다라는 문장은 여기에선 분명히 이게 부사어예요. 성춘향과가 부사어인데 그에 비해서
뒤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체가 다 주어라는 거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부사형 어미를 개 하나만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어요. 개 하나만 제시해놨는데 이거 위에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뭐 개 이외에도 뭐 도록이나 아니면 아서 또 그다음에 이 이런 것도 부사형 어미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면은 좋겠죠. 그래서 부사형 어미 개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가 곱게 피었다 해서 개 같은 거 이런 것들 개 같은 거 개 그리고 도록 아서 이런 것들도 다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을 보면 독립성분의 독립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사실 문장의 어떤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문장과 독립되어 있는 그런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로는 감탄사 그대로 그냥 독립어로 사용되는 거죠. 아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체언의 혹격조사가 붙은 경우 그래서 신이시여 아유 뭐 아니면 누구야 철수야 영희야 이런 것들도 다 독립어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지금부터의 슬라이드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다 똑같은 거니까 뭐 지금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주어의 특성 그리고 그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의 차이 그 다음에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주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소년이 뛴다 같은 경우에는 요 소년이라는 하나의 어절 자체가 그대로 주어가 되는 경우죠. 이건 정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처럼 그 소년이 뛴다처럼 이러한 하나의 구가 지금 하나의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이 지금 주어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서 배웠지만 서술절을 지금 안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얘는 전체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코가 같은 경우에는 서술절의 주어고요. 서술절 자체의 주어. 코가 길다라는 서술절의 주어이고 그에 비해서 코끼리가는 얘는 전체 문장의 주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절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는 문장에서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어가 두 개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이라는 거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단체명사인 학교에 단체명사에 주격조사에서가 붙은 경우죠. 이걸 부사격조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부사격조사라고 본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적어도 부사격조사가 아닌 주격조사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기가 나의 취미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라는 절 그대로가 주어가 된 경우죠. 절 그대로 주어가 된 경우인데 이 절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근데 내가라는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림을 그런데 여기서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다라는 것에 명사 영어미 기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이 전체의 절이 주어가 된 경우인 거죠.
자, 이 주어의 특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이 지금 학습 활동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피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피다, 즉 주어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겠죠. 아니다는 내가 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보어가 필요하니까 주어와 보어만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고요. 같다 같은 경우는 무엇이 무엇과 같다 라는 주어와 부사어긴 부사어인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 거죠.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서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닌데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서술어가 꼭 요구하는,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예외 처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것도 좀 이따가 보어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다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사랑한다. 즉 이것도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 거지. 마지막으로 보내다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즉 주어 그 다음에 부사어, 얘도 필수적 부사어겠네요. 그리고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라는 거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은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텐데요. 목적격 조사를 보조사처럼 쓴다라는 말이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겠죠. 그럼 목적격 조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을이나 를과 같은 목적격 조사가 있는데 보조사처럼 쓰인다는 거죠. 그럼 보조사처럼 쓰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보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여타의 의미를 부여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적격 조사 을이 목적격 조사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타의 정말 작은 의미라도 부여해주는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를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인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예를 보면 아버지께서는 사과를 정연이에게 주셨다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냥 보통의 문장이고 누구나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쳐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사과를 정연이를 주셨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에게를 쓸 때랑 르를 쓸 때가 뭐가 달라지냐. 에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대상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주는 그 대상을 표현하는 부사격 조사인 에게가 쓰였다면 여기에서의 르이라는 거는 아버지께서는 사과를 정연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니고 정환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정연이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연이를 주셨다는 건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격 조사가 단순하게 목적격 조사로 쓰인 것뿐만 아니라 목적격 조사가 보조사처럼 쓰여서 강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목적격 조사가 단순하게 목적어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조사처럼 쓰여서 보조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자, 이번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한두 개 정도만 더 보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어랑 필수적 부사어가 사용된 예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거에서의 얼음이 같은 경우는 보어이고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물이 얼음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부사어겠죠. 부사어긴 부사어인데 이 얼음으로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얼음으로가 없을 경우에는 얘가 없을 경우에는 물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느냐? 105쪽에서는 이 필수적 부사어가 사실은 보어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보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어라는 거는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고 선생님이 다 필기를 해줬을 겁니다.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요 필수적 부사어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보어에 속한다는 거죠. 보어에 속한다고 보아야 될 텐데, 하지만 요 보어를 지금 어떤 식으로만 했냐? 일단은 이나 가와 같은 복격조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되다나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쓰였을 경우만 얘를 보어로 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필수적 부사 같은 경우는 보어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현행의 학교 문법에서는. 그런데 지금 교과서 105쪽의 아래에 보면 기억의 얼음이는 되었다 앞에 쓰였으므로 보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두 번째 밑으로 넘어가면 반면 니은의 얼음으로는 되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에 해당한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현행 문법,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문법의 그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엄밀히 보았을 때 보어라는 것은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성분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보는 것도 적합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를 지금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5쪽 아래에 세 번째 보면 그러나 니은도 기억과 마찬가지로 얼음으로가 물이 되었다라는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보어에 해당한다는 거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수성분과 독립성분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 관용어를 찾는 것들은 뭐 쉽죠. 여기에서 관용어와 부사어를 밑줄 쳐 있는 부분들에서 찾아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교과서에서 교과서 보면서 같이 찾아봤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냥 관용어와 부사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기에서 모든은 관용어죠. 그리고 문득은 부사어예요. 관용어는 여기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다는 것은 비문법적인,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문장이라는 건데, 모든을 옮겨버리면, 모든의 위치를 이동시켜버리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부사어인 문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문장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관용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부사어는 이동이 비교적 가능하다. 그럼 왜 그러냐?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얘만을 꾸며주니까, 체험만을 꾸며주니까. 그에 비해서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립다 라는 이 서술어도 꾸며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다시라는 부사어도 꾸며줄 수 있고, 또 체언을 꾸며줄 수도 있고, 관형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것들을 꾸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어를 찾아보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친구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립어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 문장의 성분 부분이에요. 문장의 성분 부분인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또 수업 시간에 한 번, 두 번 이상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혹시나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들,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했던 거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참고를 하고요. 영상을 참고하고 나서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면
선생님에게 찾아오면 언제든지 대답을 해줄 테니까 꼭 질문을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